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은 나무들이 겨울을 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들은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 한번 살펴봤죠. 로제트라고 하는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서 겨울을 나는 식물의 모습, 전략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럼 나무는 이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강릉에 있는 나지막한 산에 올라와 있어요. 월대산이라고 하는 동해 가까이에 있는 작은 산인데, 여기 정상에 자작나무가 예쁘게 심어져 있어서 이 자작나무로 이 친구들이 겨울을 어떻게 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자작나무 하면 핀란드 같은 북유럽의 추운 지역들에 사는 나무라고 잘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에 자생하는 나무는 아니고요, 함경도나 평안도 같이 추운 곳에 가면 많이 자라는 그런 나무가 이 자작나무입니다. 남한에도 요즘은 많이 심죠. 인제에 있는 원대리 자작나무 숲 같은 경우에는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이 남쪽에서 살고 있는 나무들 중에 이제 자작나무하고 비슷한 나무는 높은 곳에 살고 있는 사슬의 나무나 아니면 거제수 나무 같은 나무들이 비슷한 나무죠. 제가 하고 많은 나무 중에 왜 이 자작나무를 가지고 겨울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작나무는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 수피가 좀 독특하기도 해요. 왠지 추운 겨울을 나려면 굴참나무나 그 소나무처럼 두꺼운 수피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얇은 아주 종이장 같은 이런 숲이, 그리고 또 거기다가 햇빛으로부터 따뜻함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어두운 색이 아니라 이렇게 밝은 색으로 그 추위를 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 얇은 옷을 입고 어떻게 겨울을 날까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작나무가 그 추운 곳에서 살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비결 중에 하나가 이 하얀색 옷입니다. 이 하얀색 옷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빛을 반사해서 너무 기온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좀 생뚱맞죠? 그 추운 곳에 살면 왠지 따뜻한 기온을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반사한다라고 하니까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작나무가 겨울에 추위로부터 피해를 받는 부위가 주로 어떤 부위냐면, 남쪽에 해를 많이 받는 요 부위입니다. 여기 지금 해를 받고 있는 남쪽 부위거든요. 이 남쪽 부위와 이 북쪽 부위의 온도 차이가 20도 이상 난다 그래요, 한낮에는. 그렇게 되면 남쪽 면에 있는 줄기는 하루 밤과 낮의 온도 차가 너무 심해요. 그 온도 차를 다 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나무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터져버리거나 얼어버리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햇볕에 너무 오래 노출돼 있으면 강한 자외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을리잖아요. 손도 겨울에 막 트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나무들도 너무 강한 햇빛을 받으면 줄기가 그런 피해를 받습니다. 강한 자외선과 햇빛으로부터의 피해를 받는데, 하얀색 줄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나무 내부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우리 이열치열 이한치한이라고 하는 말 쓰죠. 추위를 추위로 다스리고 더위를 더위로 다스린다. 이 자작나무가 우리 선조들의 그런 지혜를 몸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계속 추위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한 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몸을 너무 따뜻해지지 않게끔 그렇게 이 하얀색 옷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왠지 추운 곳에 살면 따뜻한 걸 추구할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너무 따뜻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따뜻한 게 오히려 독이 되는 아이러니함이 저 추운 곳에는 있습니다. 아마 더운 곳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사막에 사는 부족들 중에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부족들이
이해가 갑니다. 예전에는 아니 저 더운 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 열을 흡수하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을까 의아해했었는데 그 검은색 옷이 오히려 온도 변화를 적게 해서 더위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제가 바깥에서 추울 때 추위를 이기는 방법으로 쓰는 비슷한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너무 추우면 바깥에 있는 시원한 공기를 심호흡으로 쭉 빨아들입니다. 내부로. 그러면 몸 안쪽도 시원해지면서 희한하게 상대적으로 덜 춥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자작나무들이 하는 것 같아요. 움직일 수 있는 동물들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적당한 온도를 찾아가며 살 수 있죠. 사람들처럼 따뜻하게 집을 지어서 추위를 피할 수도 있고요. 또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철새들처럼 자기한테 적합한 온도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들한테는 그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한번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견뎌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 특히 이렇게 계절 변화가 뚜렷한 곳에 사는 나무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순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순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했을 때 그 환경에 맞게 자기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또 생화학적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기작들을 이제 순화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순화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저온 순화라고 해서 날씨가 추워졌을 때 이 나무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순화는 뭐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다 해당이 되죠.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거나 햇살이 너무 강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어두워지거나 이런 계절의 변화에 식물들은 자기를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이 추위를 견뎌내는 거예요. 특히 겨울에요. 그래서 이 저온 순환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물들이 겨울에 직면하는 어려움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추위죠. 일단 뭐 따뜻한 집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추운 곳에서 계속 아주 추운 겨울 밤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낮에도 굉장히 추운 날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숙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분 문제가 있습니다. 수분 문제. 겨울에는 땅이 다 얼고 그 다음에 눈이 오기는 하지만 땅속으로 수분이 공급되는 건 아니고 그냥 쌓여있기만 하거나 아니면 기화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수분 부족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 나무가 겨울에 그 추위와 갈증을 이겨내는 아주 좋은 전략으로 쓰는 게 겨울잠을 자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추운 겨울에 잎을 다 떨구고 겨울잠을 자는 그 낙엽 화렵수들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낙엽 화렵수들은 잎을 다 떨구고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이제 광합성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수분 요구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갈증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위를 나는 방법은 이제 나무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이 나무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이 나무 안쪽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겨울에 뭔가가 언다라고 하는 거는 물이 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세포 안쪽에 있는 성분들을 바꾸는 거예요. 대표적인 물질들로 당 성분의 농도를 진하게 하면 설탕물이나 소금물은 잘 얼지 않잖아요. 이 세포도 잘 안 얼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단백질 종류들을 만들어서 세포 안에 저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포막의 구조를 바꾸기도 합니다.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지면 잘 안 얼게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화학 조성의 변화를 통해서 일단 세포 안에 있는 세포질이 잘 안 얼게끔 변화를 만들고요. 그래도 물이 남아 있을 수 있고요. 또 물을 너무 많이 빼면 이 친구들이 탈수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도 어는 거를 방지하는 기작들을 가지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그 빙점이라고 해서 얼기 시작하는 점, 동결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세포 바깥에다 둡니다. 세포 바깥에서 얼음 결정이 생기게 하면, 그러면 세포 내에 있는 수분들이 쭉 세포 바깥쪽으로 빨려 나가면서 세포 바깥이 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포는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을 세포 밖으로 빼는 그런 기작들도 가지고 있고, 부동액 자체를 만들어서 잘 얼지 않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기작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틀어 나무들이 겨울을 맞이하기 위한 저온 순화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나무들은 저온 순화를 잘하면, 우리 이 온대지방에서 살고 있는 이 나무들은 영하 40도 정도가 돼도 잘 얼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나무들이 얼어 죽죠. 언제 얼어 죽냐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그런 늦가을, 그 다음에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다시 추워지는 그런 초봄, 이럴 때 나무들이 얼어 죽게 됩니다. 영하 40도에서 얼어 죽는 게 아니라 0도 즈음에서 얼어 죽게 되는 거죠. 순화 과정이 내부에서 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 추위가 오면 얼어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해졌다라고 해서 그런 물질들을 다 농도를 줄여가고 광합성에 최적화된 그런 몸으로 만들어가고 있던 과정에서 다시 추워지면 또 동결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온 순화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설탕도 만들어 넣어야 되고, 잘 얼지 않는 단백질 성분도 만들어서 넣어야 되고, 지질 구조도 변화시키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에너지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겨울을 잘 나는 전제 조건은 뜨거운 여름에 광합성을 충실히 해서 양분을 잘 모아둔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겨울을 잘 나려면 한여름에 일을 열심히 해서 창고를 두둑하게 채워둬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한 나무들은 결국은 충분한 당과 단백질을 만들지 못해서 긴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중간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들이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준비성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은 가을에 잎을 떨구고 겨울잠에 빠져들어서 겨울을 견뎌내는 화렵스들의 겨울나기 전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무가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는 그 추위에 자기의 몸을 맞춰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순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겨울을 잘 나려면 너무 집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바깥 기온에 우리 몸을 자주 내보내는 것이, 그래서 바깥 기온과 좀 친해지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겨울을 나는 비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시간을 내서 그러면 상록수들, 겨울에 푸른 잎을 달고 있는 상록수들은 또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